두 번째 주제와 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자유롭게 지식을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있는 분입니다. 회사 이름에서부터 이 가치관이 엿보이는데요. 소금인 솔트, 빛의 단위인 룩스를 조합한 솔트룩스라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의 대표로부터 오늘 두 번째 기조 강연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솔트룩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지능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개인 비서 서비스인 국민비서도 바로 이 솔트룩스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기계와 사람, 사람과 사람이 정보와 언어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지식을 소통하는 세상을 표방하시는 대표적인 한국어 인공지능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세종의 꿈, 인공지능이 꽃피운다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 또 중요한 장소에서 많은 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도발적이죠. 세종의 꿈이 인공지능으로 꽃피운다라는 주제가요.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이 한글날, 전 세계에는 여전히 7,0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7,000개나 되는 서로 다른 언어 중에서 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개나 될까요? 전 세계 현재 알려져 있는 서로 다른 글자가 대략 한 130개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글자들입니다. 대략 한 40개 미만의 글자들이 있고요. 지난 500년간 이상 동안에 끊임없이 사용된 언어, 그리고 또 그 언어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언어학자에 의해서 발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세종이 꿈꿔왔던 세상,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우리 모두가 익히 봐왔었던 훈민정음의 서문입니다. 나라님이 국민들을 보고 어여삐 여겨서, 다시 얘기하자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목적이 중요한데요. 한글을 만든 목적은 국민들의 편안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편안한 의사소통 중심에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힘을 갖고 그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세종의 원대한 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또 생각나게 하는 큰 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써 있는 첫 문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고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는 말이죠. 이 둘의 내용도 틀리고 말도 다르지만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담고 있는 핵심 얘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핵심 얘기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해 가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로 지능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은 한글날인데 갑자기 웬 지능이냐? 사실은 세종이 꿈꿔왔었던 세상이 지식과 지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구의 역사로 보자면요, 지구가 대략 한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언제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긴 시간으로 본다면은 대략 한 7억 년 전쯤에 나왔는데요. 보시는 이 조그만 벌레는 1mm에서 2mm 정도 되는 굉장히 조그만 선충입니다. 우리가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예쁜 꼬마 선충은 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온몸에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200여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신경세포가 몸에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개체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대략 7억 년 전에 처음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지구에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5억 년 전쯤에요. 우리가 이때를 캄브리아 대폭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동물들이 눈을 갖게 됐어요. 세상을 볼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뇌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이 조그만 그림을 보면요, 5mm 내외 되는 플라나리아라는 조그만 동물인데요, 양쪽에 눈 두 개가 점이 딱 찍혀 있게 되죠. 이제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능의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게 대략 3억 년 전쯤입니다. 이젠 지능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종족,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곤충들은 이제 협력적 지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죠. 일을 하는 존재, 전투를 하는 존재, 그리고 또 알을 낳는 존재와 같이 지식과 직무라는 것이 분화되면서 사회를 이루고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2억 년 전쯤에 이러한 지능과 지식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리고 또 다스리는 존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제 겨우 2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많은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 인류라고 하면은 현생 인류만 생각하죠. 우리가 흔히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 말고도요, 지구상에는 많게는 대략 한 15종류, 그리고 또 적게 분류를 해도 7종 이상의 호모 종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종족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인간 종족들은 대부분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던 네안데르탈인의 경우를 보자면요, 우리 인간 현생 인류보다 뇌 용량도 더 크고 근육도 더 발전하고 키도 더 컸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안데르탈인조차도 대략 2만 년 전 내외에서 멸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뇌 용량도 크고 두뇌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우리 현생 인류에 해당되는 우리 종족은 살아남게 하고 무엇이 15종족의 다른 인간 종족을 완전히 멸종하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중심에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지능을 축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죠. 자, 지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능, 저는 이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깨달은 지식을, 내가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식을 표현해야겠죠. 우리 인간의 본연적인 가장 강력한 지식 표현 방법이 뭘까요? 바로 언어, 말이 되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언어가 발달했지만 우리와 같이 사회적 기능으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언어의 발달이 상당히 부족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표현한 지식을 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공부한다, 학습한다 그러죠. 그리고 학습하고 또 확보된 지식을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 또는 추론을 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기반해서 우리는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는 의사 결정 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무엇인가 절차를 만들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우리가 지능을 갖게 되고 그 지능을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확보한 지식이라는 것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누적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 표현 방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마치 폭발하듯이 이 지식이 축적이 되고 폭발하듯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 표현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에게 가장 유리한 지식 표현 무엇일까요? 당연히 언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수만 년 전에 또는 10만 년 전 이전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동굴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만났고 어떻게 이겨냈고 봄이 되면은 산을 2개 정도 넘어가면은 아름다운 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 만난 산딸기가 있다라는 것, 어느 산을 갈 때는 호랑이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었겠죠. 도구를 만드는 법, 불을 피우는 법에 대한 것들을 언어로 얘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언어는 멀리 전달하기가 힘든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의 목청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멀리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북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리가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토킹 드럼이라고 해서 실제로 말을 할 줄 아는 북입니다. 우리는 북은 리듬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가지 서로 다른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사용을 해서 박자를 맞춰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밑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하는 것 같은 이들의 설화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북으로 쳐서 1km, 2km가 아니라 10km 이상 떨어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 이것도 또한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부족 국가에 갇혀 있었고 세습하는 것 외에도 멀리 있는 존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을 넘어가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림이 되겠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벽화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류 역사로 보자면 대략 6,000년 전 무렵에 처음으로 글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수메르의 쐐기 문자나 또는 갑골 문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략 5,000년에서 6,000년 전 사이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공간 제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확보한 지식과 정보를 제3자한테 전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야흐로 우리는 이러한 문자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지식 표현 방법에 의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급격히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꽃과 같은, 정수와 같은 그런 글자인 한글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식 표현 방법은 말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맨 위에 사람한테 유리한 지식 표현 방법은 당연히 말과 글이겠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요, 그림을 그리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수학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a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0이다. 예를 들자면 3이다, 1이다. 이게 원과 타원의 방정식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기호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지식 표현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언어와 글자, 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새로운 지적 존재인 인공지능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우리와 같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이런 것을 저희 학자들은 지식을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지식하는 방법은요, 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은 인간의 말, 그림, 글과 같은 것들에 기반해서 자신이 표현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표현 방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 그 성경의 한 구절을 보여드렸는데요. 성경에 역사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홍수가 난 노아의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지식을 다루고 지식을 축적하게 된 사람들이 모아서 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늘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신과 같이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보다가 이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말을 바꾸고 전 세계로 퍼지게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인데요. 동일한 거의 유사한 유전 체계와 동일한 종족들이 말입니다. 근데 말을 한 번씩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톰은 제인을 사랑한다와 같은 톰 loves 제인이라는 것을 여러 나라 번호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음성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은 제인을 사랑한다. 예, 이 언어를 예를 들면 그리스어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Ô 할까요? tô agapati Jane. Tom 중국어입니다. ai Jane. 예. lấy Maya Gorunza. 네팔어예요. 네팔어는 이렇게 짧은 말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하게 돼요. 문장의 구조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그리고 또 문장의 길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게 될까?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성이 언어마다 다른 것일까? 그리고 우리 언어, 한글과 우리 말이라고 하는 한국어라는 것은 도대체 그 중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언어가 지식을 전달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면은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인간의 말을 기계가 배울 수 있을까? 기계가 우리와 소통을 할 때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은 일찌감치 1930년대, 1940년대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논문은 셰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학자인데요. 수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보 이론 또는 셰넌의 정보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말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무선 통신일 수도 있고 뭐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 이런 언어적 매개체들이 정보를 도대체 얼마나 전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정보의 양이라는 것을 정량화하고 숫자로 계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 정보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정보 양을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정한 언어나 특정한 통신 라인이나 특정한 매개체, 예를 들면 그게 방송이 됐던 인터넷이 됐던 전화가 됐던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어가 서로 다른 정보량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언어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이 셰넌의 정보 이론, 정보 엔트로피 갖고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어느 쪽이 정말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것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한국어 문장에 대해서 우선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어는요, 보시는 것처럼 단위 글자 정보량, 우리는 이제 음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음, 자음과 모음이 2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음절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량을 비트로 표현해 봤어요. 이 보시는 것처럼 한 13비트 정도 됩니다. 영어는요 26개의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정보량이 대략 한 문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게 4.7비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단위 글자를 모아서 단어라는 걸 만들죠. 우리 말은 단어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어절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절에 들어있는 평균 정보량은 어떻게 될까 제가 계산했더니 36.32비트 정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는요 여전히 아직 23비트밖에 안 됩니다. 여태까지 보니까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또 한글이 만든 보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과 자음을 섞어 쓸 수 있는 구조의 우수성이 나오는 듯 싶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제가 문장으로 한번 변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어는 평균 문장의 길이가 대개
11어절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은 평균 문장의 길이가 대략 16.7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보량을 보니까요, 한국어의 평균 문장당 정보량은 399비트, 대략 한 50바이트가 되겠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400.30비트, 50바이트입니다. 언어 구조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단어가 다르고 표현하는 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정보량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 채널들과 그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간이 보유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평균적인 언어의 정보량이 언어 종류에 상관없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어, 영어는 거의 소수점 단위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 방언에서도 알 수가 있죠.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는 가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워요. 제가 저희 직원분한테 한번 들으니까 부산 분들은 이의 이승, 이게 다른 뜻이래요. 저처럼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신탕이죠. 더 이상 한국에서 많은 분이 드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가 충청도였거든요. 충청도에 가면 당신은 개고기를 먹을 줄 압니까? 라는 문장을 굉장히 줄여서 얘기합니다. 개, 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개를 먹을 줄 아냐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충청도 말이 우리는 느리다고 하지만 느린 만큼이나 언어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정보 전달 표현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언어라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 구조가 민족마다 국가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하는 채널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배우고 인간과 소통하는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은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인데 지식을 표현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죠. 그럼 이거를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 그게 바로 인공이죠. 인공적인 물건이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간이 만든 물건, 제가 들고 있는 이 리모컨, 이 마이크, 인간이 만들 이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 건물이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의 역사는 거의 2400년에 다다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절반이 2400년 전에 그리스로부터 출발이 되게 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그 핵심은 데이터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말과 우리 글, 그리고 또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기계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기계가 정말 우리 말과 글을 이해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2명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사진에 왼쪽에 있는 분은 앨런 튜링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면서 컴퓨터 과학자죠. 이분이 1945년 무렵에 논문을 쓰게 됩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의 중심 주제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제가 박스를 쳐놓은 것처럼 과연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걸 영화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요, 사진의 한 장면이네요. 형사가 묻습니다. 기계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때 앨런 튜링이 얘기를 하죠. 기계는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기계는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는 우리 같은 뇌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기계가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처럼 생각을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즉 당신이 나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만약에 그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무렵에 앨런 튜링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만든 컴퓨터 체계가 바로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가 폰 노이만 방식이에요. 기억하는 것과 연산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은 그런 체계를 우리가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의 역사와 인공지능 및 공부하고 생각하는 기계의 역사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걸로 가장 먼저 시도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분야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가 IBM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자동으로 기계가 번역하는 기계 번역 엔진을 개발을 한 겁니다. 어디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러시아죠. 냉전이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자동으로 번역하는 번역기계 한 대를 구매하는데 2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을 하면요. 대략 10초 단위로 한 문장 정도, 그것도 단문을 번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10년을 투자했는데 이게 인간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백악관에서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거 계속 투자해도 되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알팩 보고서라는 건데 기계가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을 하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할 것 같다. 먼 미래에도.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시대의 첫 번째 암흑기가 오게 되죠. 이거를 AI 윈터,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났다가 두 번째 윈터가 오고 지금 있는 인공지능 붐은 세 번째 붐이 됩니다. 즉 인공지능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고 그 뿌리에는 우리 말과 글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인공지능 붐인 현재는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보시는 것처럼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얼뜻 생각을 하기에는 그냥 뇌가 한 덩어리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인간이 진화했던지 간에 이렇게 두 쪽의 뇌를 갖는 충분한 이유가 존재를 하겠죠. 더더군다나 이 좌뇌와 우뇌는 모양도 다르고 생긴 모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좌뇌는 논리, 언어, 수학적인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요. 우리의 우뇌는 공간, 패턴, 공감 능력 등등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연구 지원 기관인 DARPA라는 것에서는요, 인공지능이 세 단계로 세 가지 물결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의 글과 말과 같은 형태의 기호적 접근 방법이에요. 좌뇌적 접근 방법이죠. 연역적 추론을 하고 글로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명시적으로 전환해서 제3자가 누구래도 그 글을 통해서 지식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인공지능의 첫 번째 물결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물결로 우리의 우뇌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뇌이죠. 오른쪽 뇌는요, 직감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귀납적인 추론 같은 것들, 암묵적 지식을 다룬다라고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기계가 뭔가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고 연산량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 드려도 모두 아실 것 같아요. 좌뇌와 우뇌가 인간이 뇌량을 통해서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기호로 표현된 것들, 수학적인 것들을 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직감과 직관과 그 다음에 또 공감을 통해서 하는 우뇌적인 것들, 다시 해서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인공지능이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언어에 해당이 되는 것에 대한 인공지능과 기술적 발전도 크게 두 뿌리가 있습니다.
좌뇌적 접근 방법, 이걸 우리가 기호적인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 기호적 접근 방법의 언어적의 가장 큰 획을 그은 분이 누구냐? 모두 다 아시는 노암 촘스키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위대한 언어학자이면서 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사회활동가이시기도 하시지요. 이 노암 촘스키가 이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 현대 언어학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생성문법 또는 변형된 생성문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 모두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을 물려받았다는 것이고요. 태어나면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공통적인 언어, 다시 해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제한으로 언어를 생성해내고 구조한 것을 제3자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통삭 이런 것들,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구조적인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과 글을 기호로 표현하고 그 기호로 규칙을 만들고 구조를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겠죠. 반면에 최근 10년 동안에 또는 길게는 20년 동안에 직감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암묵적인 지식을 학습해서 언어를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큰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바로 기계학습, 그 중에서도 Deep Neural Network, 우리말로 하자면 심층 신경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층 신경망은 우리의 뇌를 흉내냈다고 보긴 힘들고요.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을 수학적으로 모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조적으로 해석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어 패턴을 전체를 그냥 기계의 인공 두뇌에 학습시키는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이 크게 두 가지 맥락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하나의 맥락으로 두 개가 통합되는 과정으로 발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연구 방향의 중심에는 바로 말뭉치라는 것이 있어요. 말뭉치는 한마디로 특정 집단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 이게 음성으로 되어 있으면 음성 말뭉치고요. 글로 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문서로 구성되어 있는 말뭉치가 되겠죠. 글 말뭉치가 되겠죠. 이것들을 방대하게 모으게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호적 접근을 한다 그러면 여기로부터 패턴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는 거죠. 주로는 이제 언어학자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말로부터 대량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게 구조가 어떻고 패턴이 어떤지 우린 모르겠고 인공지능 네가 알아서 공부해갖고 한번 말해봐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비구조적 접근 방법, 또 비기호적 접근 방법으로 최근 들어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둘 다 사용하려면 대규모의 말뭉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들,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한 말들, 우리들의 후배들이 하는 말들, 각 전문 분야별로의 용어뿐만 아니라 그 용어로 구성된 말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뭉치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글로 쓴 언어를 이해하는 분야, 이걸 우리가 자연언어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과 같이 기호적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쓰는 네이버라든지 구글, 여기엔 이 기술이 아주 깊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을 학습하거나 여러분들이 챗봇과 대화하는 것들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직접적으로 말을 생성하거나 음성을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종종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비서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일까요? 소셜 분석, 스마트 스피커, 챗봇들,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1,500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쓰고 있는 굿비,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렇게 기호적, 비기호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과 글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대규모 언어 콜퍼스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런 중요성 때문에 이 대규모 언어 말뭉치는 국립국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서도 AI 학습 데이터라는 관점으로 중요하게 수집되고 정리되고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국가적 자산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얘기 넘어가기 전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전에 비해서 어디가 있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겠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그 중에서도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나 프랑스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조상이 만들어준 문화적 소산, 그걸 자산으로 해서 굉장히 큰 산업을 보유하고 있죠. 관광이라는 또는 문화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쟁을 통해서 무수히 파괴가 되어 왔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유산인 말과 글과 문화라는 것이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뭔가의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마치 프랑스 친구들과 이탈리아 친구들이 그들이 세워놓았던 탑과 그들 조상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집들과 마을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그 위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우리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서 우리 아이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 공통 자산인 이런 말뭉치,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점점 똑똑해지고 말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 국가적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세대 때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의 세대 때는 마치 우리 형님 아버님 때 하셨던 경부고속도로, 부산항과 같이 또는 포항제철과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되리라고, 디지털 자산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과 국가적 언어 자산에 기반해서 우리는요,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 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글을 이해하고 글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서 지식을 학습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된 5년 전에 여기서 굉장히 큰 이런 시도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돼요. 인간은 뇌 속에서 뉴런과 시냅스라는 걸 통해서 언어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조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5년 전에 구글에서 갑자기 제시를 합니다. 모든 언어 현상을 벡터 공간에서, 벡터는 우리말이 없죠, 벡터 공간에서 해석해 보면 어떨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하나의 공간 내에서 만약에 남자가 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여자가 있다면, 왕이라는 존재의 언어는 동일한 화살표 방향으로 같은 길이로 간다면은 여왕이 존재하는 형태처럼 언어 모델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 공간에서 언어를 모델링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온 지가 이제 막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말과 글을 이렇게 벡터 공간으로 표현하고, 이 벡터 공간으로 표현한 거를 기계한테 학습을 시켰더니 이 기계가 사람 말을 엄청 잘 알아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 인식, 음성 합성, 자연 언어 처리, 대화 모델 등등에 있어서 기존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진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진보 중에 하나는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엔진이에요. 한쪽에서는 언어의 패턴을 학습을 하고요, 언어 지식을 학습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말을 생성해낼 수 있는 두 가지의 인공지능을 하나로 묶어놓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온 지가 이제 막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이 하나의 인공지능 모델, 알고리즘이 전 세계 언어를 지금 모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존재했었던 모든 알고리즘과 모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뛰어넘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서 사람의 말의 패턴과 언어 지식을 학습하는 건 BERT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모든 인간 언어 현상을 한꺼번에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문장 구조를 자동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도 사용이 되는 거의 모든 언어 현상에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인간의 말을 생성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걸로 저희가 GPT라고 얘기하고, 작년에 GPT-3라는 것이 나와서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어마어마한 수준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어요. 4,990억 개의 말뭉치를 학습을 시켰고요. 예를 들면 CPU만 하더라도 28만 개를 썼어요. 컴퓨터 28만 대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PU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10,000개를 사용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컴퓨터 한 대를 써서 이걸 학습시키려고 그러면 355년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산량을 갖고 어마어마한 인류의 말뭉치를 학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시를 쓰기 시작하고 인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한 거죠. 아직 우리 수준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언어라는 걸 통해서 하는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많은 것들을 폭넓게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놀라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하나의 기계가 말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IT 분야의 선진 국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일찌감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애틀이라고 하는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저희 회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한국어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바로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퀴즈쇼이죠. 장학 퀴즈에 나가서 수능 만점 맞은 사람, 장학 퀴즈 상반기 우승한 사람, 하반기 우승한 사람, 박사 학위를 하고 퀴즈 대회 1등을 한 사람과 4명과 함께 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말로 굉장히 어려운 퀴즈 대회를 나갔습니다. 점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4명에 대해서 2배 이상의 점수 차이로 우리 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장학 퀴즈 질문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은요, 챗봇에도 적용이 되고 음성 인식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하면 대답을 하죠. 우리는 챗봇이라는 용어도 듣기도 하고요. 또 인공지능 비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가 태어난 나라의 수도는? 굉장히 어렵죠. 버락 오바마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아버지가 태어나는 곳을 알아야 되고 그 태어난 곳의 수도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음성을 이해해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는 기계가 우리의 말을 이해하고 우리하고 소통을 하게 된다면 우리하고 지적 노동이라는 것을 협력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지난 100년간의 인간의 성장이 우리의 근육을 증강을 하면서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더 빨리 움직이고 반도체처럼 손으로 할 수 없는 거를 기계가 해내는 것이죠. 우리 근육의 한계를 극복해왔다면 향후 어쩌면은 100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지적 노동을 증강하는, 현재 우리가 지적 노동을 하는 것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향후의 100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은행이나 보험사나 이런 것에서 인공지능 상담원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요, 인공지능이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성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상담 콜봇 아름이입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됩니다. 제가 상담을 질문에 대답할 도와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궁금한 거꾸로 내용을 사람한테 지금부터 질문도 하게 말씀해주세요. 되죠. 들어볼까요? 마이너스 대출 해지 방법이 어떻게 돼? 인터넷 뱅킹과 영업점 방문 해지 중.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영업점 방문할게. 영업점을 통한 마이너스 약정에 예. 대한 문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기계와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발전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중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비서, 우리가 국비라고 하는 서비스에서도 우리 모든 국민과 대화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말과 글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국민지원금들, 모든 행정처리, 또 예를 들면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것들,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상담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에도 이런 우리 말과 글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말로써
상담을 하고 말로써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말 세계의 유일무이한 그러한 인공지능이 도입된 세계적인 국가, 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IT 투자들,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들, 많은 R&D가 세계적인 국가로 우리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민들 삶에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선 이제 우리의 말과 글을 이해하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상에서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신용을 회복하거나 또는 서민들이 신용 회복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해하는 등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상담사가 같이 나와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프로세스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등에 해당이 되는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분야로 본다면은 인간의 말과 글을 이용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는 디지털 정부로서, AI 정부로서 또는 지능형 정부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통일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새로운 재미난 시도를 해봤어요. 이 동영상 잠깐 같이 보실까요? 그들의 지도자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들의 체제? 그런데 잠깐,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이야기 말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북한이 아닌 평범한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죠. 그들도 스마트폰을 쓰는지, 평양의 데이트 코스는 어디이며 아이들의 꿈은 무엇인지.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을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70년 분단의 세월을 넘어 그들을 만나게 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평양사람, 내 생애 첫 평양 친구. 어서 오십시오.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북한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평양의 Z세대를 모델로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딥러닝 시켰습니다. 저는 학생이라면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실제 평양 억양까지 구사하도록 개발하여 우리에겐 낯선 북한말에 익숙해질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 가을, 드디어 우리는 이 친구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에도 스마트폰 사용해? 무게 선전하기는 약 58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네, 이렇게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사람과 말을 글을 갖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전 세계에서 유일하면서도 전 세계 여전히 70년 이상 동안 분단된 두 국가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심에도 이렇게 인간의 말과 글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실험을 하였습니다. 5살짜리 인공지능 어린이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5살짜리 인공지능 어린이를 둘로 복제를 해서 한 애한테는 2달 동안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무분별하게 보여줬고요. 다른 하나 어린이한테는 어린이용 콘텐츠를 보여줬습니다. 2달 동안. 2달이 진행이 되고 나서 5살짜리 인공지능 어린이는 과연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그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말을 학습하는 두 인공지능. 동일한 학습량, 오직 다른 것은 학습하는 콘텐츠의 차이.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안녕,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종이접기 놀이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펄을 날 수 있어요. 안녕, 반가워. 왜 아는 척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뿐이라 노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가람이 엄마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한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어와 우리가 언어로 대표되는 말과 글은 우리의 정신을 담고 있고 우리의 문화를 담고 있고 우리의 기술을 담고 있고 우리의 행동 패턴을 담고 있죠. 이걸 이제 기계가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계들에게 어떤 문화와
그리고 이 기계들에 때 어떤 말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기계들하고 어떤 협력을 하게 될까요? 네, 실제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한글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공지능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에서 지식을 학습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협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준비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말뭉치를 통해서 점점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세상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맨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One more thing이라고.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하고 세종대왕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Y라고 써 있는데 바로 Y 연색체입니다. 국내에 있는 수많은 세종대왕의 직계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저거든요. 저의 18대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성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유전이 되고 남자들은 Y 염색체가 유전이 되죠. 그래서 제 Y 염색체는 세종대왕의 Y 염색체하고 동일합니다. 제 18대 할아버지는 한글을 창조하셨고 저는 그 한글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정신은 저와 저희 할아버지인 세종대왕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게, 이 인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여삐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들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행복해지는 세상에 대한 꿈들, 지난 600년뿐만 아니라 미래 600년 동안에도 그 과정이 반복되리라고 믿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저도 중요한 역할을 해봐야겠다는 마음 이 한글날 가지게 됩니다.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일 대표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경일 대표님의 발표를 듣고 나니 앞으로 한국어로 열어갈 인공지능 시대에 향한 기대가 무척 크다는 생각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기조 강연을 끝으로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개회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은 575도를 맞이하는 한글날인 내일 10월 9일까지 이어지는 학술대회뿐 아니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언어산업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국어, 한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